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브로인가 박명석입니다. 이 영상은 1편이고요. 2편, 3편 시리즈가 이어질 영상이라 안내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이 영상의 제목은 독해력 강화 훈련이에요. 수능국어에서 독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독해력이 안 좋아서 거의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연습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냥 무작정 읽고 문제 풀고만 반복하게 되니까. 훈련을 통해 실제적으로 독해력을 길러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유튜브로 올라가지만 일종의 수업이니까 수강 대상을 좀 정해볼게요. 수강 대상은 일단 고3 위주로 진행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독해력 강화 훈련으로 사용할 지문들이 다 평가원 지문들일 거라서 3학년 거니까 3학년을 우선으로 삼겠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뭐 좀 어려워도 난 평가원 지문 공부하고 싶어 라면 고1이든 고2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이 뒤의 내용인데 하위권 학생들, 뭐 학생을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좀 독해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아예 극상위권이고 막 1등급 이미 나와요. 이미 막 잘 읽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본다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쉬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니까. 근데 뭐 지루해도 얻어갈 걸 얻어가겠다 하는 사람이면 또 상위권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하는 거. 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 인쇄 or 태블릿. 인쇄를 해서 미리 펼쳐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여기 영상에 더보기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을 겁니다. 혹은 인쇄 안하고 뭐 태블릿을 풀겠다 그러면 태블릿에라도 띄워놓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 문제를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같이 풀 거라서 미리 풀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풀 수 있게만 준비하고 영상 보면서 미리 방향도 좀 잡아줄 거고요. 그 방향에 맞게 풀게끔 할 거고요. 풀고 나서 또한 코멘트가 같이 있을 예정이라서 영상 보면서 같이 풀 거니까 미리 풀어올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명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자료를 뽑든지 아니면 태블릿으로 띄워 놓든지 하는 거겠죠. 절대 눈으로 푸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훈련할 거기 때문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진행해 볼게요. 같이 구독,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독해력을 키울 거잖아요. 이 훈련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문을 잘 읽어내는 힘, 그것만 독해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문과 언제나 함께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문제겠죠. 우린 문제를 잘 풀기 위해 지문을 잘 읽을 거예요. 즉 문제에 맞게 지문을 최적화해서 읽는 법을 연습해서 조금씩 그 힘을 길러나가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대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2단계라는 건데 문제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독해력을 2단계로 기르려고 할까요? 문제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문제는 크게 전체를 묻는 문제 그리고 부분을 묻는 문제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가 문제수가 더 적고요. 보통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내용 전개 방식을 물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에 대한 내용 일치를 묻게 돼요. 이따가 문제 보면 아 이런 거 싶을 거예요. 그리고 부분은 그냥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 일치를 물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약간의 추론까지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다면 우린 지문을 크게 2단계로 읽어야 해요. 우린 그동안 어떻게 읽고 문제를 풀어왔냐면 그냥 지문을 쭉 읽어요. 뭐 하듯이 읽냐면 암기하듯이 읽죠. 왜 이렇게 암기하듯이 읽어?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 라고 학생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요. 뭐가 문제로 물어볼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안 읽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안 외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한 번 읽을 거고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그때그때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읽게끔 총 2단계로 이루어진 독해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 문제를 왜 먼저 풀기 위해 한 번을 왜 읽는지는 같이 진행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독해 연습을 하기 위한 지문 세트는 예로 구성해놨어요. 2018년에 시행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있던 지문인데요. 뭐 기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봤을지도 모르는 그 지문이죠.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이렇게 쭉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문제는 크게 2단계라고 했잖아요.
얘가 바로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 이게 바로 전체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리고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딱 봐도 보이죠? A. 부분만 읽고 풀면 되게끔. 사실 뭐 완벽하게 A만 읽고 풀면 되는 건 아니지만 A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곤 있으니까 세부 내용일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기에 가, 마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일단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4번 보기 문제가 나오죠. 얘는 사실 따로 이야기할 거예요. 전체,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게 보기 문제가 될 텐데 보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어휘 문제는 사실 전체적인 독해력과 크게 연관이 있진 않죠. 어휘력 그 자체, 그리고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능력이 독해력에 영향을 주겠지만 독해력을 키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진 않으니까 오늘 이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될 거예요. 시간 재고 이거 푸세요 하면 일반적인 수업과 다를 바가 없겠죠. 이 수업은 하위권에 약간 국어 독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린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볼 거예요. 요거 다 인쇄해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1단계 전체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아까 봤던 그 첫 번째 문제가 1번이라고 번호가 바뀌어서 나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린 문제를 미리 풀고 영상을 보지 않죠. 지금입니다. 지금 요 문제를 읽고 푸세요. 단, 전 순서를 바꿔놨어요. 문제를 여기에 두고 지문을 오른쪽으로 옮겨놨죠. 왜 그럴까요? 1번 문제에 1, 2, 3, 4, 5 선택지를 다 읽고 뭘 확인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5개를 박아놓은 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세요. 세상에 이 지문에 딸린 문제는 1번 문제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먼저 읽고 난 이 5가지를 확인해야 해 하는 생각을 가진 채 지문에 들어가서 아까 생각했던 그 5가지가 나오면 멈춰서 한 번 더 선택지와 1대1 대조를 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판단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런 훈련을 오늘 할 거예요. 그게 바로 1단계 전체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죠. 다만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도 뭘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해놨어요. 확인할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과 비례반비례 관계 확인이 확인할 내용이고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 되게 자세하고 되게 어려운 내용,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본격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1번부터 5번까지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 이렇게 문제가 하나만 있고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왔다면 버려지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 버려지는 부분들, 이 문제에서 묻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다음 부분 문제에서 묻게 되겠죠. 풀어보세요. 시간은 자유입니다. 다만 답만 보지 마시고 처음에 그냥 시간 무한대로 두고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결정을 내려보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이 영상 멈추고 푸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멈췄다가 다시 재생했다 치고 가볼게요. 1단계 제시도 일어났어요. 난 이 문제 맞았는데 그래도 제시도 같이 해봅시다. 1단계만 맞은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같이 또 한번 볼 거예요. 2단계부터는 맞은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조치 취해 놓을게요. 1번 문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읽고 우린 확인할 내용 5개를 머리에 박아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들겠죠? 5개를 어떻게 외워? 이 5개를 외우고 있는 게 오히려 내 독해를 방해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기억은 어느 정도만 딱 되면 되냐면 비슷한 내용 혹은 해당하는 키워드 같은 걸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정도면 돼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만들어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잖아 싶겠지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싶으면 돌아와서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강렬하게 궁금해하거나 강렬하게 기억하려고 한번 노력은 하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희미하게라도 기억납니다. 볼까요? 1번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그냥 이걸 기억해야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정부의 채권 발행 목적은 무엇이냐를 확인해야겠다라고 바꿔서 써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인쇄하거나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게 해놔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써놓는 게 포인트예요. 내 말로 바꿔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2번 아직은 이 전체 문제를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왜 먼저 보고 푸는지 잘 모르겠죠. 이따가 그 취지를 알려드리면 아마 납득이 될 거예요.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비례 반비례 관계 체크는 나중에 엄청나게 강조할 내용이 될 텐데 여기선 연습만 해보자고요. 얘랑 얘의 관계 비례냐 반비례냐 하는 걸 목숨 걸고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2번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3번 신용평가 제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멈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기본적인 취지가 보호 느낌인지를 체크할 거예요. 맞죠? 읽고 풀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것도 비례 반비례네요. 낮아지면 하락한다. 즉 여기선 비례를 말하고 있으니까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확인한다면 분명히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쉬운 건 이거죠.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 신용등급이라는 말에 대해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거지 하고 4번 지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경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비례 반비례 관계를 목숨 걸고 체크해야 한다. 이거죠. 5번. 5번에는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해도 좋아요. 이자와 원금. 근데 이런 키워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저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해해도 좋아요. 여기에 서는 내용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죠. 채권이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인가? 물론 채권에 대해 알고 있다면 바로 그냥 우습게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한다면 요 정도? 약속인데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약속인가? 하는 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 놓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만 읽으면 됐어요. 첫 번째, 요 부분만 읽으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처럼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 여기만 읽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두 번째,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1번 문제랑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읽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빨리 해볼게요. 처음 두 줄을 읽으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 것 같아요? 훈련이잖아요.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뭔지 처음 두 줄에서 말해줬어요. 알겠나요? 첫 두 줄에서 이 글의 전체 방향을 안내해줬어요. 요즘은 처음에 이렇게 글 내용의 방향을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얘는 나름 안내는 해준 거죠. 물론 그 방향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첫 줄에 좀 납득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거잖아. 익숙하잖아.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익숙하지 않죠? 모르니까 읽고 알아야 한다. 근데 이 지표라고 받았죠? 이 지표가 뭐죠? CDS? 잠시만요. 이 지표라는 말을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바꿔본다면 CDS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채권의 신용 위험과 두 번째, 신용 파산 스와프 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CDS 프리미엄을 마지막에 알려줄 거고 그걸 알기 위해 첫 번째, 채권의 신용 위험이 뭔지를 알려줄 것이며 두 번째, 신용 파산 스와프가 뭔지 알려줄게. 그 다음에 그걸 다 알았다면 우린 CDS 프리미엄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즉, 채권의 신용 위험 먼저, 그 다음 CDS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CDS 프리미엄이 나오겠죠. 우린 요 1번과 요 2번, 그리고 결과적으로 3번 1 요 내용 사이에서 뭐만 가져가면 되죠? 1, 2, 3, 4, 5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CDS, 신용파산 스와프, CDS 프리미엄 이런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채권의 신용 위험 부분에 집중해서 지울 수 있는 선택지를 최대한 지워야겠다.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에서 내용이 많이 나올 테니까 집중해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하게 표시된 이 문단을 볼게요.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가능성. 1, 2, 3, 4, 5에 있었던 그 말에서 대충 기억하고 있다면 멈출 수 있었던 가능성은 뭘까요? 제가 볼 땐 그 가능성의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정부. 두 번째, 자금 조달. 세 번째, 위해 발행. 이 중에 하나에서는 아까 이 내용 확인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멈출 수는 있었어야 됐어요. 그게 아니면 미안한 얘기지만 집중을 안 한 거예요. 아까 뭐라고 봤었죠? 정부의 채권 발행 목적은 뭐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건가? 했다면 채권의 기본적인 내용 어차피 집중할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위해 발행은 뭔데요? 목적을 얘기하는 내용일 거니까 바로 가서 보고 뭐 할 수 있죠? 지울 수 있죠. 이해보다 이 문제 풀이가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조금 이따 또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가격 뭔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바로 훔쳐보시면 돼요. 가격은 신용 등급과의 관계를 보는 거였지 아직 본격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구만. 읽어볼게요.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쭉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부분에 대한 이해, 채권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완벽하게 납득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데 내가 이해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볼까요?
채권. 아까 그 말이 있었다면 좀 좋았을 상황은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면 이해하는데 우린 도움을 받죠. 근데 아까처럼 보세요 여러분, 예시가 없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에 아무런 예시도 없고 채권이란 원래 이런 원리야 라고 말해주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무조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 말을 예시에 적용하면서 할 때까지 노력하세요. 채권이란 이런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예시 들 땐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바로 A, B가 튀어나오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정부나 기업인데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게요. 그리고 B는 투자자로서 뭐 할 거냐면 이 채권을 매입할 거예요. 채권의 내용이 뭔데요? 이 채권에는 원금과 이자를 특정 날짜에 줄게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대요. 그러면 투자자는 이 채권을 발행한 A한테 뭘 줘야 될까요? 당연히 원금을 줘야겠죠. 그래야 이자, 원금이라는 건 네가 준 돈, 원래 그 돈일 테니까 누군가 줘야죠. 투자자는 돈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는데 투자자는 이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첫 번째 원금과 이자를 받아 돈을 챙기든지 아니면 채권 자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든지 투자자는 어떻게든 뭐가 나야 되죠? 수익이 나야 하니까요. 이렇게 1번 혹은 2번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걸 A, B화했을 뿐이죠. 여기에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저 같으면 돈을 넣어볼 거예요. 투자자는 원금으로 얼마를 줄까요? 10,000원을 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특정 날짜,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1월 1일에 10,000원을 주면 1,000원을 더 줄게 라는 채권을 얘가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10,000원 줄 테니까 1월 1일에 꼭 11,000원 줘 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1월 1일이 됐어요. 그럼 기다렸다가 11,000원이라는 이득을 보고 끝내든가 어쨌든 1,000원의 수익을 얻었죠. 그럼 채권 매입으로 수익은 발생한 거예요. 혹은 채권을 매도한다. 이건 뭘까요? 1월 1일에 돈 받기로 했으니까 그 이전에 갑자기 A, B가 아닌 C한테 채권을 다시 매도할 수도 있어요. C는 얘한테 얼마에 사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본다면 1,500원에 사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제가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숫자만 한번 넣어본 거예요. C가 1,500원에 사가는 이유는 뭘까요? 1월 1일까지 기다리면 11,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1,500원을 내고도 500원의 수익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럼 B는 아까보단 수익이 줄어서 1,500원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는 1,000원 이득, 여기선 500원 이득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어쨌든 투자자인 B는 채권을 매입한 후에 기다리든 아니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채권은 발행한 사람은 왜 이런 걸 발행하는 거죠? 어차피 1,000원씩 손해보면서 뭐 하기 위해 당장에 10,000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나 봐요. 1월 1일엔 돈을 조금 더 얹어서 줘야 되는 신세지만 되나요? 돈을 더 얹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10,000원 가지고 다른 수익 사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투자해준 사람한테 11,000원 주는 거예요. 되나요? 이게 채권인데.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빈 페이지에 A, B 써가면서 이해하고 노력한 다음에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구나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여기 나오죠?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두 번째, 매도하지 않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끄덕끄덕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이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봤는데 내가 이해 못해서 망할까봐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반응했다면 약속,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채권이란 언제나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약속이구나.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급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신용 위험. 이 둘에 뭐 보기로 했었죠?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건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 신용 위험이 따라온다. 지급 능력이 넉넉하다면 신용 위험은 줄어들어 없어지게 된다.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할 수 있어요 이건? 반비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비례.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더 확인하면 좋겠지만. 남아있는 건 뭔데요? 이렇게 2번이 답일 것 같을 땐 다시 보는 거예요. 1, 2, 3, 4, 5 선택지를. 남은 건 뭐죠? 신용평가제도의 목적은 뭐지? 또 하나. 채권의 신용등급과 가격은 비례인가 반비례인가?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 우리가 확인할 건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여기죠.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호의 느낌이면 지우기로 했어.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진한 글씨로 안 해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결과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읽다 보면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의 AAA라는 딱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신용평가 제도의 자세한 내용이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자세한 등급 관련 내용은 여기에 있다. 되게 좌표만 찍어놓고 빠지는 거죠. 여러분, 독해력이 부족할수록 넓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돼요.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건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몰될, 파묻힐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우습게 남일처럼 독해하세요. 뭘? 나침반 삼아? 1번 문제 1, 2, 3, 4, 5를 나침반 삼아서 에이 너무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내가 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채권의 신용등급은 나오죠. 신용등급과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위험이 커지면 채권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은 떨어진다. 뭐가 있으면 신용위험이 커지면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신용위험이 커진다는 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가서 필요한 만큼만 찾으세요. 신용위험이 커진다는 건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볼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즉 신용위험이 커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요 내용과 얘는 일치하게 되네요. 4번은 안 그래도 지우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준 잡고 근거 잡고 지울 수 있는 내용이 되었고 답은 2번으로 확정이 되겠네요. 아까 문제는 크게 전체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전체에서 전개 방식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얘는 해결했어요. 지문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걸 없애버리니까 이제 뭐가 남았냐면 나머지 어려운 내용이 남았어요. 이제 그 어려운 내용을 부분을 묻는 문제와 짝지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전체 내용 일치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먼저 풀까요? 이 상태를 졸업하기 위해서 했어요. 전체 내용 일치 문제는 내용의 깊이가 깊진 않아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독해 자체가 어려워져요. 어디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태 때문에 아까 봤죠? 1, 2, 3, 4, 5가 다 흩뿌려져 있는 거. 그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이게 다네 라는 걸 해내지 않으면 어디서 뭘 물어볼지 몰라서 괜히 쪼는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뭘 하게 되냐면 우린 암기라는 미친 짓을 하게 돼요. 암기가 아니에요. 내용 파악과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고 끝나야지 암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머리의 부담도 너무 커져요. 머리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 국어 영역 시험 전체에서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암기하지 않기 위해 어디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우리 뭐부터 읽고 오히려 지문 전체를 봐버렸냐면 전체 내용 일치 문제에서 5개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지문을 읽어서 지워낸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나중엔 연습이 더 된다면 이런 것까지 보이면 좋아요. 오케이, 이 문제는 풀었고 이제 요 내용의 덩어리가 남아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구나. 앞으로 이 지문을 읽어내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신용 등급의 자세한 어떤 판단 방법에 대한 공부도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CDS가 뭔지 아는 내용이 아마 요쯤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종합해서 결국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마지막에 설명되겠구나. 그것까지 판단해서 문제 풀어야지 하면서 큰 틀을 보게 되는 그 느낌. 여기까지가 돼야 독서가 비문학이 어떤 게임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독해력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인지해서 그 할 일을 차곡차곡 수행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 길러지는 거예요. 2단계 부분 문제 해결입니다. 부분 문제 해결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한 문단 혹은 두 문단 내에 정보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들은 관계 파악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을 결과적으로 파악해서 머릿속이든 손으로든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정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어떤 문제를 물어보든 간에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물론 그 정리나 관계 파악 혹은 핵심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면 결국 문제와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해결하면 되죠. 결국 핵심은 여러분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분에 뭐 하기 위해서 어디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태를 졸업하면 뭐 할 수 있냐면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해야 문단내 정보 파악이라는 다음 미션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만 읽고 풀면 돼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냥 힌트처럼 드린 거이기도 하고 실제로 나중에 연습하면 여기만 읽고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아까 1번 문제를 풀 때 써먹었던 내용들은 2번 문제를 풀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딱 여기부터 내용이 바뀌면서 이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풀었나요? 답은 4번이었는데 맞았으면 넘어가시고요. 틀렸다면 함께 하세요. 뭐를? 훈련을요. 이번 문제 실패 시 훈련 내용이에요. 이렇게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내용 가지고 얘를 샅샅이 읽고 이 답을 다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또 훈련하고 답을 다 골라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시작! 이 두 개 중에 고르는 겁니다. 해봤나요? 같이 해볼게요.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은 보장을 매도할까요? 보장을 매입할까요? 일단 해봅니다. 보장을 매입할 거예요. 그럼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아까 채권을 발행한 사람. 보장을 매도할까요? 매입할까요? 둘 중에 하나 골랐다면 조금 이 내용 파악에 약간의 액시던트가 생긴 겁니다. 둘 다 아니죠. 그 다음 CDS 거래라는 건 보장 매도자와 보장 매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그 보장 매입자는 채권 매입자입니까? 채권 매도자입니까?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보장을 필요로 하니까 보장을 매입, 즉 사들이게 되겠죠. 그 다음 보장을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보장 매도한 사람은 신용 위험을 결과적으로 회피하게 되나요? 아니면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나요? 매도했는데 왜 부담하게 되지? 그럼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한 번 더. 보장 매입자는 신용 위험을 회피하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왜? 보장을 사들였기 때문에 보장받은 거예요. 위험을 딴 사람이 가져가는 것. 그게 보장받는 일이죠. 하나 더 마지막 간단하게 채권이라는 걸 여기선 기초자산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했어요. 왠지 모르겠다고요? 조금 더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조금 있을 저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든가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보고 같이 설명해볼까 해요. 얘도 해보세요. 시작! 얘는 모두 쓰는 겁니다. 귀찮긴 해요. 근데 도움 될 겁니다. 해보세요. 시작! 자, 했나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갑은 갑만 쓰고 나중에 설명합니다. 갑은 기초자산을 매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얇으네요. 불안해서 보장을 매입한 사람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신용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을은 기업 을이죠. 사람도 아니네요. 그죠? 그냥 사람이라고 친다면 기초자산을 매도했겠네요. 그리고 끝.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 병은 보험회사 병이래요.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라고 말하면 조금 더 느낌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나와 있는데 병은 보장을 판매했죠. 그리고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돼요. 우리가 이 지문과 이 지문 내용을 통해 파악해야 됐던 건 얘를 하면서 아마 좀 선명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부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해가 안 돼! 라는 분들을 위해 설명 약간 들어갑니다.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을은 기업이죠. 채권을 발행할 겁니다. 갑은 아까 이름대로라면 투자자가 될 거예요. 투자를 하겠죠. 뭘 줄까요? 원금을 줄 겁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약속하겠죠. 특정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갑은 그 말을 믿고 원금을 얘에게 줬고요. 특정 날짜를 기다리게 되겠죠.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쎄한 거예요. 을이라는 기업이 망해버려서 부실해져서 특정 날짜에 원금과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덜덜덜덜 떨다가 어디를 찾게 되냐면 병이라는 보험회사를 찾게 돼요. 보험회사라는 건 돈을 받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은 갑에게 뭘 주게 되냐면 보장이라는 걸 주게 돼요. 보장은 병에서 갑으로 넘어갔으니까 병은 그 보장을 뭐 했을까요? 팔았어요. 그래서 보장을 매도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얘는 결국 보장을 받아들였으니까 돈 주고 보장을 매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갑은 벌벌 떨지 않아요. 왜? 돈 주고 보장을 받게 됐으니까요. 이제 벌벌 떨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병이죠. 병은 물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을이 그 채권에 맞는 원금과 이자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보장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병은 만에 하나 만약 을이 진짜 돈을 안 주게 되면 병은 뭘 해야 되죠? 갑한테 원금, 이자 다 줘야 돼요. 을이 줘야지 왜 병이 보험회사잖아요. 아까처럼
돈을 가지고 해볼까요? 원금은 10,000원이고 이자가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갑은 10,000원 주고 제발 나에게 11,000원이 돌아오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병이라는 보험회사다가 뭘 줄까요? 500원을 주는 거예요. 병은 갑한테 그래 내가 500원 받았으니까 보장해 줄게. 그럼 병 보험회사는 무조건 손해보나요? 아니요. 어떤 파국이 없어요.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500원 이득. 만약에 사건이 발생해요. 그럼 얼마 손해볼까요? 500원 받고 11,000원 줘야 되니까 1,500원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갑은 안전하게 500원 내고 보험을 들었으니까 안전하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11,000원을 다시 받을 건데 500원 썼으니까 얘는 11,000원을 받고요. 500원 다시 돼서 아마 1,500원을 받게 될 거고 이 중에 10,000원이 그리고 공이 하나 더 붙었네. 이 중에 10,000원이 자기 돈이니까 아마 500원만큼의 이득을 안전빵으로 얻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파악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금액 같은 건 제가 맘대로 추가한 내용이지만 이 금액 추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되나요? 그렇다면 이 말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다면 2번을 이제 푸는 거죠. 2번을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 기호를 썼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몫을 하잖아요. 그 몫을 하는 걸 해제하세요. 갑, 을, 병 이렇게 해볼게요. 갑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채권을 매입했으니까 보유하겠죠? 지워주시고요. 갑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요. 안전빵으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보상은 아마도 병이 하겠죠. 을은 신용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신용위험과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자도 아니라 채권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병, 판매한 기업이죠.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이 말이 뭔지를 알면 되겠어요. 보험을 판매했으니까 이제는 부담하게 된 사람이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병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아니요. 파국이 없어야만 500원이라는 안전한 이득을 보게 되겠죠. 병은 이렇게 5번 지워주시고요.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되나요? 처음에 해서 맞았다면 그냥 잘한 거예요. 잘했다는 건 어떤 걸 잘했다는 거냐면 요 한정된 내용을 읽고 갑, 을, 병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관계 파악을 잘했고 그거에 맞게 문제를 잘 풀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첫 단계가 이거예요. 딱 요만큼에 집중해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이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긴 상태로 냅두면 이 집중이 안 먹혀요. 괜히 어디서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찾아 헤매기 바쁘죠. 전체를 해결하시고요.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 아까 전체를 치운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 3번 문제 시도해보세요. 실패하면 훈련 후 재도전 할 거니까요. 중략을 넣어서라도 필요한 내용은 다 넣어놨어요. 어차피 나중엔 제가 따로 이렇게 끊어놓지 않아도 이 부분만 집중해서 문제 풀게 되실 거고요. 해보실래요? 시작! 자, 만약에 실패했다면 훈련합시다. 뭐 채점은 하셨겠죠? 첫 번째, 신용위험이라는 것에 어떤 등급 순서를 매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못하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순서 매겨보신다면 AAA가 먼저, 그 다음 AA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보단 알파벳 개수가 많은 게 이겨요. 그 다음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누가 이기냐? BBB 마이너스와 BB 플러스 중에 BB 마이너스가 이겨야 돼요. 그 다음 BB 플러스가 꼴찌가 되겠죠? 이걸 할 줄 알면 이따 줄 세우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요 내용을 또 읽고 요 내용을 채워보세요. 시작!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 일종의 보험료라고 했네요. CDS 프리미엄은 그냥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CDS 프리미엄은 아까의 그 갑을병을 이야기한다면 갑을병 중에 누가 갑을병 중에 누구에게 지급하게 될까요? 당연히 보장을 구매한 사람이, 매입한 사람이 보장을 판매한 병에게 지급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아까 예를 든 대로라면 500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기초자산은 채권이 되겠죠?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클까요? 작을까요? 즉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면 보험료는 비싸게 받을까요? 아니면 싸게 받을까요?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일 텐데 이해를 해서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찾아도 되고요.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작죠. 위험 발생 확률이 낮으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 다음 채권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커질 거예요. 왜? 이 병이 벌벌벌 떨지만 도박을 하듯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만 하거든요. 이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변형해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보장 매도자 갑을병 중에 누구죠? 병.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아까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 있네요. 병한테 보험을 들긴 했는데 이 병이 문제가 파국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진짜 실질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가 봐요.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믿을만하니까 더 많은 돈을 받고 상품 판매를 할 수 있겠죠. 내용 나와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맞아. 지급 능력이라는 건 참 막연한 거니까 지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병이 발행한 채권에 뭘 본다? 신용 등급을 본다. 아,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이 이렇게 중요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군요.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다면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니까 커지겠죠. 즉 CDS 프리미엄 보험료는 위험이 클수록, 즉 낮을수록 해놨으니까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뭐해? 그 기초자산이 되는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위험하니까 돈 많이 받고 이래야 돼요. 또한 믿음직할수록 돈 많이 주고 살 거예요. 또한 신용 등급인데 이건 누구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의 그 사람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이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니까 돈 많이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가지고 아까의 문제 푸는 거였잖아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낮을수록 돈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위험하니까. 순위 매겨볼게요. 1등, 1등. 원래 1등이 2명이면 3등부터 시작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바로 2등, 2등, 2등 해볼게요. 거꾸로 한 거예요. 이 1등과 2등의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얘는 보험료 기준으로 했어요. 즉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1등을 준 거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뭔 소리? 아니죠. 얘가 더 높은 겁니다. B가 3개니까. 그 다음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이라고 했어요. 얘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1위를 주면 되겠죠. 1위네요. 그 다음 2위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 3위, 4위 정도 되겠네요. 이제 각각의 등수를 뭐 할 거냐면 합칠게요. 합쳐서 숫자가 작을수록 CDS 프리미엄 즉 보험료는 비싸다고 하면 되겠네요. 요거를 잘 정해서 중간에 헷갈리지 않고 수행하는 것까지가 중요했습니다. 얘는 합하면 2가 되겠고요. 3이 되겠고요. 그 다음 6이 되겠네요. 4가 되겠고 5가 되겠어요. 1등은 누구죠? 얘가 1등, 얘가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3등, 4등, 5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답은 뭐라는 게 중요해요? 나라는 게 중요하죠. 답은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주는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서 여기까지는 뭘 파악했어야 됐어요? 신용등급이라는 건 알파벳에 따라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비례반비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기초자산이 위험할수록 CDS 프리미엄은 커지고 보장 매도자가 믿음직할수록 CDS 프리미엄은 또 커진다 라는 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가지고 중간에 헷갈리지 않고 단위만 잘 배열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되나요? 마지막 얘는 진짜로 도전이에요. 윗글을 전체를 다 갖다 놨어요. 얘가 바로 아까 말했던 보기 문제니까요. 진정한 보기 문제예요. 지문 전체를 다 읽고 그동안 사용했던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모든 걸 다 안 상태로 마지막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문제 틀린다고 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독해 과정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연습 부족인 거고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도 실전에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1등급 컷이 그렇게 90이 안 되게 나오는 겁니다. 도전해보고 틀린다면 오답노트를 해결하세요. 얘는 독해력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안 풀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만한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을 해드립니다. 윗글은 기준이 되긴 하겠죠. 윗글의 내용 가지고 이걸 판단할 거니까. 하지만 보기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잘 정리, 머릿속으로 해도 되고요, 손으로 해도 되고요. 시간순으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이 나오면 이것들도 꼭 놓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나오는데 얘는 기준값으로서 이용될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실패하면 7쪽을 컨닝하고 재도전하라고 했습니다. 7쪽이 뭐 해놨냐면 제가 타임라인을 넣어놨어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각각의 날짜에 좀 민감해하면서 내용 파악을 좀 해보시고 또 CDS 프리미엄만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 하는 것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내용 파악이 됐어야 됐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못했는데 이 내용 파악한 상태와 나의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지 한번 채워볼까? 아 이런 거였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어떤 느낌으로 끝내셔야 되냐면 별거 아니네, 그냥 내가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이러이러한 거 하면 해낼 수 있겠네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정리해 될 때까지 연습해서 될 때까지 하고 끝내주시는 게 결국 이번 영상 독해력 강화 훈련의 첫 번째 영상의 그런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열심히 자세하게 해봤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다면 좀 뭐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걸로 알고
그 다음 영상도 또 그 다음 영상 뭐 과학기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과학기술, 뭐 논리학, 뭐 어려운 것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랑 구성이 아예 다르게 뭐 전체 내용일치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들도 그런 문제 세트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조금 더 지문을 상세하게 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독해력이 올라가 하는 팁들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영상 시리즈로 쭉 이어갈 테니까 의견 많이 주시고 반응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